안녕하세요.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하소 출판 이시하라 유미 지음의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시하라 유미는 나가사키 대학 의학 박사로서 이시하라 클리닉 병원장으로 일본의 전수상, 국회의원, 의사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합니다. 저자는 만성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장수지역 코카서스와 스위스 자연요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자는 암을 비롯해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과식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아침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책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복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공복 시 허기를 달래는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운동법이나 목욕법 등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어지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최근 대사증후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는 크나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이 심해지면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같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망 원인 제1위인 암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질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 정확히 말하면 과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과식이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인은 평소에 늘 과식이나 과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배부르게 먹지 말고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공복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공복이라고 하면 헝그리 정신을 떠올리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배를 가득 채우는 데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즉시 뭐라도 먹어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공복력은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루 3끼를, 그것도 배가 잔뜩 부를 때까지 먹었던 사람이라면 처음 얼마간은 다소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된다. 그러면 공복력이 길러진다. 공복력이 생기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 이것은 공복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인류에게는 공복 상태를 견디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공복력이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막대하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공복력을 기르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병에서 회복하는 힘이
생긴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날씬한 체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3개월에 8kg, 6개월 동안 10kg 감량한 예도 있다. 몇 개월 동안 몇 킬로그램 빠지는 것은 보통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복력을 기르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더라도 배불리 먹지 말고 매 끼마다 배가 60% 정도만 차도록 먹거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거르는 방법도 상관없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현대인에게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이 공복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아침을 거르면 좋지 않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는 편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의 성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농사 같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옛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 일을 끝내면 열량과 영양을 제대로 보충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대인은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 이처럼 저녁을 늦게 먹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아침에 위장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아침 식사가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된다. 게다가 아침을 과식하게 되면 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혈액도 탁해져서 뇌의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침에는 식사는 거르고 비타민, 미네랄, 당분만 섭취하는 것이 머리에도 몸에도 좋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 대신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으로 공복감을 달래고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질 좋은 당분 등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저녁 식사는 무엇이든 먹을 수도 있고 술도 자유롭게, 물론 과음은 피해야 하겠지만 마실 수는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수분의 과다 섭취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인에게 많은 냉증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에 걸리기가 쉽다. 생활습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병은 없지만 평소에 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공복력을 키워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되어보자. 복잡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다. 아침을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침 다이어트의 기본은 아주 간단하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대신 당근 사과 주스나 또는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신다. 육식은 되도록 피하고 단백질은 어류로 섭취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한다. 고령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제안하는 건강법은 공복력을 기르고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만으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과식이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물론 병이 생기는 데는 비만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많은 생활 습관병이 영양 과잉에 의해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살이 쪘기 때문에 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식은 혈액을 탁하게 하거나 냉증을 일으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킨다. 혈액이 탁해지면 병이 생긴다.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생활 습관이다. 이제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영양 과잉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많다. 인간은 과식에 약하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인류는 300만 년 전에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한다. 그 후 인류는 빙하기,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가 기아 걱정에서 해방된 것은 겨우 50에서 60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인간은 299만 9,950년 동안 끊임없이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지금도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인류는 이러한 기아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보다 배가 고픈 상태에 더 익숙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약 3분,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있으면 식량이 없어도 30일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은 배가 고픈 상태는 잘 견딘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은 기아 상태에 대비해 피하 지방으로 축적해둔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축적해둔 영양분으로 견딘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기아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굶기는커녕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게다가 사방에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널려 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먹다가는 과식을 하게 되고 그 영양분은 몸속에 계속 쌓여 나간다. 문제는 인간이 배부른 상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식을 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우선 소화와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에 장시간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어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이나 직장,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대변이나 소변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서 혈액 속이나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간다. 인체가 음식물을 흡수하느라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위장에 혈액이 집중되면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뇌,
심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식후에는 졸음이 오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진다. 하루 3끼 식사, 여기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면 혈액은 끊임없이 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몸의 다른 기관은 혈액 공급량이 계속 부족해져서 대사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체온도 떨어진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이 운반해주는 영양분이나 산소 등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혈액 공급이 줄어든 뇌나 심장에서 발작이 쉽게 일어난다. 소비되지 않은 영양분이 혈액 중에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면 발병 직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다. 대학원에서 연구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응급실로 실려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들은 대부분 발작 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상태였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가족들에게 발작 전의 상황을 물으면 10중 8구 오늘은 집안에 기쁜 일이 있어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즐겁게 마시고 먹었습니다. 라든가 어젯밤에 회식 자리에 갔다가 완전히 술에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한 끼를 굶어서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는 것은 대사증후군과 같은 생활 습관병을 고치는데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복으로 인한 효과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므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면역력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되는데 면역력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백혈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백혈구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 36억 년 전에 지구상에 태어난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의 흔적 같은 것이다. 백혈구는 혈액이라는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세균이나 암세포,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먹는다. 스카벤저라는 별명대로 백혈구는 우리 몸속의 청소부다. 이 백혈구의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우리가 밥을 배불리 먹으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배가 불러서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는 혈액 속의 영양 상태도 나빠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지므로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열심히 잡아먹는다. 즉,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진다. 이것은 생체 항상성, 즉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의 작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식욕이 저절로 억제되는 것이다.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공복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이 있을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힘이 커진다. 따라서 하루 한 차례 공복 시간을 가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차도를 볼 수 있다. 공복력을 기르는 것은 병을 멀리하고 고치는 길이다. 이렇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고 하루 2끼를 먹거나 저녁 한 끼만 먹는다고 해도 하루 섭취량이 전과 같다면 오히려 살이 찌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2000칼로리를 3번 나눠서 먹는 것보다 2번 나눠서 먹는 편이 살이 찐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우므로 그만큼 지방이 쉽게 쌓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300만 년의 역사 중에서 299만 9,950년 동안 기아의 고통을 견뎌왔다. 지금 먹으면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먹는 횟수가 적을수록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된다. 우리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루에 2끼를 먹는 경우 총 섭취량을 줄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총 섭취량을 줄이면 더욱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살이 찔 염려도 없다. 예를 들어 2000칼로리를 3번 나눠 먹었다고 하면 한 끼당 섭취하는 열량은 약 660칼로리다. 여기서 한 끼를 거른다는 것은 660칼로리를 2번 먹는 것이므로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은 1320칼로리다. 이렇게 먹어야 살이 빠지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열량, 즉 전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다. 일본 속담에 모자란 듯 먹으면 병이 없고 넘치게 먹으면 의사가 끊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옛날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6000년 전에 이집트에 세워진 한 피라미드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인간은 먹는 양의 4분의 1로 살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의사가 먹고 있다. 과식으로 병에 걸리고 의사는 그 덕에 먹고 산다라는 의미이다. 6000년 전부터 이미 인류는 과식의 해로움과 소식의 유익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공복을 겪어왔으므로 눈앞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다음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먹어치우는 본능을 갖고 있다. 병에 걸려 식욕이 떨어지거나 열이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먹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먹을 것이 풍부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지금, 과식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식욕 부진으로 인해 식사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한편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는데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다. 반대로 배가 고파 후들거릴 때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티록신, 코르티솔, 글루카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봐도 인간의 몸은 공복 상태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처럼 인간은 과식이나 배가 부른 상태에는 익숙하지 않다. 먹을 것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다 처리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고혈당이 되고 이것은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므로 나라마다 국가 차원에서 대사증후군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공복 시에 체온이 올라가고 병이 낫는다. 단식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체온이 올라간다. 단식을 하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몸 전체의 대사가 더욱 활발해진다. 전신의 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백혈구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단식을 하면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심장, 폐, 간, 신장 등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장기나 뇌는 쉴 수가 없다. 이러한 장기나 뇌는 영양소가 보급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단식으로 영양소 공급이 중지되면 이들 장기는 생존을 위해 몸속에 남아도는 물질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태어났을 때는 몸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암세포, 궤양성 대장염이나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염증을 일으킨 세포나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인 과도한 콜레스테롤, 지방이나 당분, 노폐물 등을 이용해서 생존해 나간다. 단식을 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심장, 폐, 간, 신장, 뇌 등의 세포에 영양소로 사용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단식으로 암이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백혈구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몸 밖에서 침입해온 병원균이나 노폐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 물질, 그리고 암세포를 먹어치우므로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체내의 노폐물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 배고플 때 몸은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단식 중에는 혈액이 온몸을 충분히 순환하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식을 하면 위장 등의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단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위장, 간,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들이 쉬게 된다. 또한 소화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단식 중에는 산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뇌의 부담도 줄어든다. 많은 장기가 휴식을 취하므로 이러한 장기에 명령을 내리는 뇌도 당연히 부담이 줄어든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따라서 단식을 하면 모든 기관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관이 거의 활동할 필요가 없는데도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전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양계업계에서는 강제 털갈이라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노쇠한 닭은 바로 식용으로 식탁에 올랐었다. 그러나 지금은 2주 동안 강제 단식을 시킨다. 그러면 2% 정도는 죽지만 나머지 98%는 일단 털이 다 빠진 후 새로운 털이 나면서 다시 알을 낳게 된다. 이것은 단식으로 생명력이나 활동력이 강해져서 몸 상태가 다시 젊어지기 때문인데 이처럼 단식을 하면 온몸의 조직이 회복된다. 양계업계에서 행해지는 강제 털갈이가 최근 지나치게 악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왜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할까? 비만을 비롯해 당뇨병, 지방간, 통풍과 같이 대사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순환기 질환, 그 외에 통증이 주가 되는 병이나 노이로제 같은 심인성 질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 부족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몇 번이나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체온의 40% 이상은 근육에서 발생하므로 운동이 부족하면 체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지방이나 당 등의 영양분이나 요산 등의 노폐물이 연소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혈액이 탁해져서 병이 발생한다. 따라서 운동 부족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걷기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 10,000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에 따라 기준이 되는 걸음 속도와 걸음 수가 다르다. 30대는 1분간 85m 정도의 속도, 시속 5.1km, 이것으로 10,000보. 40대는 1분간 80m 정도, 시속 4.8km로 9,000보. 50대는 1분간 75m 정도, 시속 4.5km 정도로 8,000보. 60대는 1분간 70m 정도, 시속
4.2km로 7,000보, 70대는 1분간 60m 정도, 시속 3.6km로 6,000보를 목표로 한다. 걷는 속도나 보폭 역시 개인차가 있겠지만 걷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이상적인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다. 걷기는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걷기를 통해 혈압을 낮춰서 뇌졸중을 예방한다. 하반신 근육이 발달하면 하반신으로 많은 혈액이 집중되므로 혈압이 낮아진다. 심장병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바닥에 여러 경혈이 자극을 받아서 심장 활동을 돕는다. 치매 예방. 다리 근육, 엉덩이 근육, 등 근육이 단련되며 뇌가 자극을 받는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걸으면 자신의 체중으로 뼈와 근육이 자극을 받고 뼈에서 칼슘 침착이 촉진된다. 요통,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다리와 허리 근육이 단련되어 허리뼈나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몸 근육의 70% 이상이 하반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하반신 근육을 움직이면 당이나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 걸으면 뇌에서 알파파가 나올 뿐 아니라 쾌락 호르몬도 분비되므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노이로제,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폐 기능 강화. 걸으면 호흡이 깊어져 감기,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코카서스 장수 노인들의 일상생활. 코카서스 지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이다. 내가 이곳을 방문할 당시 일본 총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였고 이 중에서 100세가 넘는 사람은 약 수백 명이었다. 그러나 코카서스 지역은 인구가 일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몇만 명이나 되었다. 인구비로 보면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일본보다 1000배나 많은 셈이다. 나는 코카서스 지방의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궁금해서 5차례나 그곳을 방문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장수 노인들의 생활을 조금 소개하고자 한다. 코카서스는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흑해와 코카서스 산맥의 중턱인 고도 1000에서 2000m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농업을 하고 있고 노동 강도도 상당히 세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그곳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새삼스럽게 놀란 것은 100세나 되는 노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농사일을 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방문하자 주민들은 최고의 찬사로 우리를 환영하고 마을과 장수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장수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모두 모여 연회를 열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아 간 곳은 넓은 부지에 돌로 지은 아주 멋진 집으로 그리스 로마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이었다. 이런 집에서 4에서 5세대가 함께 사는 게 이 지역의 특징이다. 마을 연회는 보통 이런 집에서 열린다고 한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포도 넝쿨 시렁 아래 테이블을 늘어놓고 우리 일행과 장수 노인들 그리고 일가 친척이 둘러 앉았다. 연회가 시작된 것이다. 장수하는 남성들은 모두 우람한 체구에 자세도 곧아서 모두 100세가 넘는 노인으로는 보이지가 않았다. 싱긋 웃을 때 하얗게 반짝거리는 이가 살짝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연회용 긴 테이블 상석에는 장로들이 앉고 그 다음은 방문자들 그리고 끝자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았다.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70에서 80세 노인들이다. 다른 테이블에는 그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앉는다. 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담근 레드 와인을 잔에 따르고 건배를 하는데 건배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 잔을 든 팔을 상대방의 팔과 서로 걸고 건배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 마시지 않으면 상대방의 팔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 건배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 머나먼 나라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건배, 세계 평화를 위해 자연에 감사하며 건배, 오늘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위해 건배 등등 생각나는 대로 건배를 계속 외치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녹초가 된다. 하지만 100세가 넘는 장수 노인들은 얼굴이 조금 붉어질 뿐 더욱더 활기가 넘쳤다. 장수 노인들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할 것. 두 번째는 합창단을 만들어 다 함께 노래할 것. 세 번째는 사냥을 가는 등 많이 걸을 것. 네 번째는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놀 것이었다. 일을 하거나 사냥이 좋은 것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도 연결된다.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횡격막의 상하 운동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위장과 간 등 내장의 혈행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동시에 대흉근, 늑강근 등의 호흡근이 움직여서 체열이 높아진다. 그들에게는 이 모두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 악수할 때 잡아본 그들의 손은 젊었을 때부터 힘든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듯 야구 글러브처럼 울퉁불퉁했다. 그들은 늘 파티에 초대하고 초대받으며 누군가를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다. 그때 느끼는 쾌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식이나 파티에 초대받으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 그들은 육체 노동과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친절하고 누구와도 쉽게 마음을 터놓는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그들은 밤 10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서 6시에 일어난다. 한바탕 일을 끝낸 후에 직접 만든 요구르트, 치즈, 콩, 샐러드, 약초차, 빵 등으로 가벼운 아침을 먹는다. 점심은 집에서 만든 엄청나게 짜고 딱딱한 치즈, 갓 따온 채소, 콩류, 절임, 과일에 와인을 곁들인다. 육류는 고작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데 적은 양을 물에 끓여서 지방분을 제거한 다음 먹는다. 생선은 송어 같은 민물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이곳 사람들은 점심 식사가 가장 풍성하다. 저녁 식사는 8시쯤에 하는데 치즈, 요구르트, 과일 위주로 아주 소량만 먹는다. 조미료는 식초, 돌소금, 벌꿀이며 설탕은 쓰지 않는다. 배가 너무 부르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노동 강도가 세지만 다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일하고 있었다. 와인은 직접 만든 것을 하루에 2잔씩 마시고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않는다. 식사는 전반적으로 짠맛이 강한데 식탁 위에 소금 단지를 놓아두고 채소를 먹을 때 소금을 듬뿍 쳐서 먹는다.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장수학 연구소의 달라키리시비 교수가 일본에서 염분 과다 섭취를 문제 삼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다. 소금은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항상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염분은 노동을 해서 땀으로 배출하면 전혀 문제 없다.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은 항상 중노동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염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코카서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 일하므로 스포츠 등으로 몸을 단련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은퇴도 없이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한다. 매일 샤워를 하는데 여름에는 일이 끝나면 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몸을 깨끗이 한다. 여성은 65세까지 출산을 하며 남성은 80세 넘어서까지 자손을 보는 경우도 있다. 어떤 남성은 90세가 넘어서야 정력이 감퇴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바탕으로 식단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조절하다 보면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을 가진 공복력이 생길 것이며 이는 우리가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어질 수 있는 좋은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나른한 사람, 비만으로 인해 몸매에 자신이 없고 늘 주눅드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생활 습관병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창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3, 40대에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심해지면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들의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위가 채워진 상태로 지냅니다. 하지만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병에서 회복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려면 항상 배부르게 먹지 말고 잠시라도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복은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공복력입니다. 우리 모두 공복력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